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너무 좀 안타까운 사건이 생겨서 저희가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조동찬 선배님과 또 유승현 기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건강 상담 메일도 이태원 트라우마에 관련 궁금증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 이태원 참사에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사고를 일찍 접해서 모자이크 되지 않은 사진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모포에 쌓인 채 늘어진 시신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몸과 얼굴들, 또 평소 청불 영화도 많이 봐서 시각적인 잔상이 남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그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젊은 나이라고 하는데 제가 늘상 지나다녔던 거리에서 또 제가 지나온 나이의 청년들이 생명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제 질문은요. 사고 모습이 아른거리고 마음이 편치 않은데도 계속 그 뉴스를 찾아보게 되는 심리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마음이 어려우면 뉴스와 피해자 유족 인터뷰, 피해 당시 영상을 보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그게 맞다는 걸 알지만 자꾸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새로운 소식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좀 저도 그렇기도 했는데 초반에 어쨌든 그게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자꾸 떠올리면서 잔상이 남기도 하더라고요. 네, 사실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이 장면이나 예를 들면 공포 영화를 계속 보는 분들의 사실 이거는 취향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막 고어물을 계속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물론 그분들이 이제 일상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뭐 그건 뭐 정상 반응이라고 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있냐면 우리 뇌는 어떤 것을 보면 끔찍한 것을 보면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체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깨지면 네. 그게 깨지면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찍이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마약 중독자들에게서 나왔죠.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을 투여하는 순간 그것을 억제하는 신경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도파민이라는 다시 그것을 원하는 뇌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마약을 찾는 거예요. 스토커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왜 가장 계속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냐면 중독의 메커니즘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개의 심장을 꺼냈어요. 그 다음에 고양이를 짓이겨 죽여야 돼요. 더 자극적인, 더 이런 거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코패스와 그다음에 스토커가 한 번도 중독성이 돼서 그러면 그냥 살인사건, 잔인한 살인사건이 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어떤 잔인한 장면이 나에게 억제 기전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기전이돼서 우리 뇌가 사실은 일시적으로 고장난 거로 봐야 되죠. 사실은 이걸 보신 분의 잘못은 아니죠. 이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포한 그런 사람들이 이건 잘못이죠. 특히 그것이 자기의 유튜버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그리고 방송국이 역시 클릭을 높이기 위해 한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잘못했죠. 참사도 대단히 잘못된 일이지만 참사를 전달하는 과정도 사실은 정말 잘못됐고요. 의사들도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들도 병원에서 환자들이 죽고 CPR하는 것은 수도 없이 평생을 해왔지만 이번은 너무 트라우마가 된다. 영상으로 보이는. 왜냐면 우리가 병원에서 사실 이런 걸 겪은 적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멀쩡한 모습을 하고 그냥 길거리에 누워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CPR을 하고 하는 이런 게 없으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트라우마. 네. 저도 뭐냐면 첫날 일요일날 제가 이제
아이템을 맡아서 여기서 이제 의료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 영상 중에서 CPR하는 모습을 막 확대해서 봤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어떤 손상을 입었길래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지를 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저한테도 트라우마가 됐어요. 야, 이거 나는 이걸로 일하는 사람도 이렇게 되는데 보통 분들은 얼마나 심할까? 저는 그리고 트레이닝이 신경외과 트레이닝이잖아요.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정말로 CPR 사망하시는 분 정말 많이 봤고요. CPR 뭐 이런 거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한테도 트라우마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을 끔찍한 걸 다시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뇌의 이 억제 기능이 깨진 상태라고 하는 거고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이런 영상들에서 내 뇌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보호해줘야 됩니다. 네. 예. 사연 보내주신 분의 잘못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죠. 특히 이 영상을 하는 사람들의 잘못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C8과 관련돼서 참 이게 참 그 어려운 얘기인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CPR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 젊은 분인데 근데 너무 많은 희생이 됐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시민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CPR 해주고 했는데 이렇게 사망자가 많을까? 그 CPR로 소생되신 분이 있으셨나 그것도 궁금하긴 하던데 기사를 못 찾아보겠더라고요. 저도. 현재까지 소생되신 분들이 병원에서 입원해 주신 건데 받고는 예를 들면 소생되신 분들이 대단히 드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순천향대병원에 79분이 가셨는데 75분은 아닙니다. 이미 끝난 상태로 갔어요. 4분이 CPR을 했고 3분은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그러나 봤더니 이 압사 사고도 저도 처음으로 이번 일요일 날 지난 일요일 날 처음으로 압사 사고에 대해서 취재를 했어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제가 취재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압사 사고를 당으로 심정지가 오면 매우 치명률이 높아요. 매우 치명률. 심지어는 100%라는 논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난해에 뉴욕에서 나온 게 100%는 아니다. 56%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다. 근데 그 56%는 뭐냐면 단순 CPR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핸드 투 핸드 CPR이죠. 이거는 전문 의료진이 가서 수액도 주고 이 인공호흡 이걸 또 하고 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해야 생존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걸 예를 들면 우리 온 국민이 CPR을 배우는 기회로 삼는 건 되게 중요한데 마치 이 압사 사고를 우리가 어떤 CPR을 많이 배움으로써 훨씬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분위기로 가는 거는 저는 이거는 완전 팩트 베이스드 된 방향이 아니에요. 압사 사고는 압사 사고를 예방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예를 든 건데 댐이 무너져서 마을이 수장됐을 때 어떻게 생존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알리자, 교육하자 이런 논의랑 좀 비슷하다고 봐요. 댐이 무너지지 않고 마을이 수장되지 않도록 해야지. 댐이 무너져서 마을이 수장됐을 때 우리 어떻게 하자. 물론 이것과 관계없이 온 국민이 CPR을 배우는 거는 좋습니다. 그거는 이걸 계기로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CPR에 관심을 두고 일반인이 할 수 있는 CPR을 한다면 내 주변에서 반드시 살아가는 동안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압사 사고에 관련해서 이런 CPR 교육이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응급의료 체계가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처음에 일요일 날 그런 것들을 리포트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 주제로. 근데 아니에요.
해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압사 사고를 조금이라도 깊게 했던 분들은 다 압니다.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것 하고요. 그다음에 드러나긴 하지만 참 안타깝죠. 우리 그런 거 있거든요. 재난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 재난의 법칙이 뭐냐면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죠. 과거의 얘기인데 한 번에 대형 사고가 있기 전에는 29번의 비슷한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300번의 징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했는데 지난해에도 뭐였었고 예전에도 뭐였었다. 그런데 아무 사고가 안 났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무 사고가 이번 사고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건데 이번에 경찰 병력이 증원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전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요. 운이 좋게도 작년에는 사고가 안 났고 운이 좋게도 그 이전에는 사고가 안 났고 그런데 우리는 그 운만을 믿고 올해도 대비 안 하다가 사고가 난 거죠. 대형 사고를 조사해 보면 반드시 수백 번의 징후와 수십 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다는 게 이건 뭐 그냥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난을 그런 입장에서 봐야죠. 우리가 이 커다란 재난을 앞서서 나타났던 수백 번의 위험 경고는 무엇이었으며 우리가 놓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수십 번의 가벼운 징조들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야 이게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대안으로 가지. 운이야? 사고야? 이러면 될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뭐 지금 여러 보도를 통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첫날 둘째 날 보도국에 있으면서 너무 우리나라 보도 좀 싫었어요. 역시 제가 신당역 보도도 되게 싫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사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우려할 정도의 모임이 없었다. 경찰력이 배치가 더 있더라도 사고를 예방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저의 가슴을 너무 거슬렸는데 온 국민이 그것 때문에 분노했잖아요. 근데 관련 보도들은 너무 약해요, 그냥. 그래서 사실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제서야 드러나니까 이제 그 보도들이 이어지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 둘째 날에 그에 대한 그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경찰을 가장 수장인 장관의 그런 보도에 대해서 언론이 너무나 차분하게 그냥 넘어간 거는 제가 보도국에 저 이틀 다 있었거든요. 있으면서도 제가 너무 그랬어요. 그랬다는 건 참 속상했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도 못 먹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래도 뭐 저희 SBS는 우리나라 언론사 중에서 가장 모자이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기준에 못 미쳤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이 피해자를 가리도록 첫날부터 이렇게 논의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그랬지만 저희도 사과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지만 대한민국 언론 전체가 사실은 저는 이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저희. 이건 분명히 저희가 사실 냉정하게 다시 이 언론인들이 방송인들이 다시 이제 이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또 이상한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구조 이렇게 뭐 복싱 자세하면 구조할 수 있다. 생존법이다. 이것도 뭐가 같냐면요. 벼락 맞았을 때 벼락이 치면 우산을 피해야 되잖아요. 우산은 그냥 쓰고 두꺼운 무슨 장갑 끼면 된다. 이런 거랑 효과 없죠. 근거가 없어요. 아니, 일단 뭐냐면 올리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 자세가 어떻게 취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이걸 나중에 뉴욕타임즈 기자들도 이렇게 쓰는 거 보고 제가 놀랐는데 기자들은 다 뉴욕타임즈 기자도 모두 그렇고 그냥 이슈 이런 거는 그냥 쓰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관련 논문이 없습니다.
여기서 압사해서 이거를 어떤 포지션이 제가 그걸 다 뒤져봤어요. 포지션이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해서 생존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유는 왜냐하면 이 압사 사고가 났을 때는 1제곱미터당 10명 정도가 이게 압력이 되거든요. 움직일 그러면 수가 없잖아요. 일단 받는 게 500kg이 넘어요. 아니 500kg이 넘는 거 500g 철판이 내 등을 하는데 어떻게 이 두 팔로 그걸 지탱합니까? 그거는 가볍게 내가 그냥 평소에 살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정도면 모르겠지만 그걸 생존법 살아나는 생존법이라고 보도한 언론을 보고서 아휴 이거는 흩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압사 사고가 일어날 그런 단초를 아예 만들지 않은 거에 집중을 해야지. 근거도 없이 그냥 퍼다. 그리고 논문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런 그 블로그는 있어요. 블로그 무슨 전문가라고 해서 블로그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외국에도 블로그는 있어요. 근데 논문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어떠한 논문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아니 어쨌든 근거를 중심으로 그걸로 해서 살아났다는 사람을 근거를 해야 되는데 실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유승현 기자도 취재해서 알겠지만 지금 압사 사고에서 정말로 CPR이 압사 사고에서 그러니까 심정지가 된 사람이 CPR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거 근거 잘 없거든요. 네, 맞아요. 예. 외국 연구에서는 그냥 100% 압사 사고에서 심정지가 되면 사망률이 100%라는 논문까지 있어요. 네. 예. 그 정도로 압사 사고는 치명적이다. 예. 이게 되게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도 아니고 치명률이 높고 반면에 또 이제 살아나는 그 부상자 중에서 또 약간 경증 거기서 되게 심하게 눌리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찾아보니까 이게 뭐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이런 연구도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 경하게 다쳤다 하는 경우는 어디 특정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근처 병원들에 가고 이제 그거를 나중에 뭐 수집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압사에 관한 어떤 논문 근거 자체를 찾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저도 취재를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되게 섣불리 뭐니까 뭐 괜찮다 아니다 이거를 말하기가 상당히 약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CPR 뭐 80여 회 했다 이런 분들을 막 인터뷰에서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제가 그래서 왜냐면 첫날에 이걸 했는데 우리 보도도 우리 저기도 이제 모든 CM이 이런 게 끊겼으니까 자체의 이제 교육 동영상으로 CPR을 올바르게 하는 법을 했어요. 물론 CPR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아는 거는 대단히 필요한 일이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익히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은 예쁘잖아요. 어쨌든 나도 저런 데가 생기면 꼭 CPR을 해서 돕겠다라는 그 예쁜 마음이라서 좋은데 다만 이 사고는 그 예쁜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고다. 정확하게는 그 예쁜 마음으로 이게 안 된다는 게 이미 너무나 확인된 거니까 그 예쁜 마음은 주변에서 우리 이제 질병으로 쓰러진 뭐 다른 분들 심정지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하는데 예쁜 마음이 적용되고 이 이태원 참사의 이거의 경우는 절대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만드는 거죠. 모임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곱미터당 6명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런 거에서는 우리 경찰 그 전문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경찰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해야 되지. 제가 의료계에도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뭐 이걸 해가지고 응급외상의료센터 이거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전 너무나 화가 났던 게 아니 이 와중에 밥그릇 챙깁니까? 그 센터 생기고 뭐 하면 그 국가 돈 나오고 일자리 생기잖아요. 아니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거를. 그리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그 화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하든 이렇게 과밀화를 막는 것 그리고 이런 것 쪽으로 가는 것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건 뭐 어쨌든 뒤늦었지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대국민 트라우마죠. 대국민 트라우마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저는 예전에도 이제 그 교양 방송 하면서 사건 사고 다루는 코너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꼭 뭐 사망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 장면들을 꼭 방송에서 이제 내는데 이런 SNS나 이런 게 활성화 안 됐을 때도 저는 방송에서 너무 노출하면서 많이 보니까 아니 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슨 CCTV 영상 이런 것들은 너무 잔상에 남아서 제가 그 프로그램 할 때도 되게 그 부분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얘기가 큰 사건 나올 때마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맞아, 오히려 막 그 노출시키고 무슨 상황이었다 얘기하기가 바빴지. 그런데 이번에는 SNS에 뭐 막 정제되지 않은 모자이크 되지 않은 사진이나 영상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접근을 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자중을 서로 같이 하고 뭐 괜히 막 유포시키고 올리고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는 참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일부러 저는 안 보고 싶어서 기사나 사진 아예 안 찾아봤어요.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지 않아서. 이 정도로도 충분히 계속 내 머릿속에 잔상이 남더라고요. 계속 저 혼자 모르게 돌리고 있고 그 사건들을.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기자나 이제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예. 뭐 제보 영상을 받으면 사실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모자이크를 하기 전에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좀 그러니까 물론 일반 국민들도 노출되신 분들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저희 분야에서 특별 따로 좀 신경을 쓰는 분위기도 생긴 것 같고 예, 그런 선배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은 맞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참. 이번에 이제 또 하나 나타나는 게 20, 30대 분들이 지금 네. 많이 흔들려요. 원래 20대, 30대 여성이 코로나 때도 제일 많이 흔들렸습니다. 직장을 많이 잃으셨어요. 20, 30대 분들이. 과도한 거리두기 때문이죠. 과도한 거리두기를 하면 소상공인들이 업을 패했고 그분들만 패한 게 아니라 거기서 알바를 하시는 20, 30대 분들도 했었죠. 그 책임 도대체 누가 질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렇죠? 네. 아무 근거 없이.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다는 건 뭐냐면 1위 대기업 뭐 이런 데는 하나도 안 하고 얘기 많이 하셨죠. 그렇죠. 네. 이런 근데 이제 이 20, 30대 분들이 지금 우울함이 이 사회에 대한 분노가 커진 상태에서 본인의 또래들이 희생당했단 말이에요. 나도 약간 나도 요즘 이해가 돼. 나도 우울증 20, 올 거. 30대 나는 우울증 왔어 지금. 20, 30대 분들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특히 또 20대는 세월호를 당했던 분들 그게 같은 세대더라고요. 같은 세대. 예. 그것도 이런 분들한테는 국가가 뭘까요? 아니 난 이분들 우울한 건 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아주 예의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몰랐는데 생색은 안 내시지만 그때 코로나 때 막 이렇게 생색내던 의료진과 달리 이분들은 별로 생색은 안 내시더라고요. 지금 다 해서 파견해서 각 해가지고 지금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무료 봉사를. 아무튼 그건 감사한데 어쨌든 20, 30대 분들의 특히 여성분들의 이런 트라우마는 우리 주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울함과 이런 것들이 커지면 네. 도움의 요청을 안 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발굴 시스템이 아니라 찾아오면 돕겠다라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우리의 복지 시스템 그렇습니다. 발굴하지 않고 찾아오면 돕겠다. 그러니까 수원 세모녀 같은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몰라. 니네가 우리한테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점점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포기한 사람이 무슨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복지의 최고봉은 사실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거는 발굴이어야 돼요. 지금처럼 계속 편의주의. 와, 내가 이거 다 마련했잖아. 상담원 전화로 뭐 신고해 주세요. 네, 송파 세모녀도 그랬고요. 제가 저기 했었던 저쪽 성북동 세모녀도 그랬고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계속 하는 건데 보도도 똑같아요. 보도도.
근데 이번에는 그나마 그래도 발굴해야 되는 보도가 좀 많아서 예전보다 좀 낮은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게 안 돼요. 오시질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해야 돼요. 어떻게든. 예.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분들이 좀 치료의 손길에 이렇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네. 어떤 참사가 있을 때 참사의 트라우마가 어떨 때 최소화되느냐? 이 참사의 원인과 책임이 분명하게 규명될 때 트라우마가 작아집니다. 참사의 문제점이 해결이 될 때 특히 누구요? 생존자와 유가족이요. 이거 제가 세월호 때도 보도했습니다. 세월호 때도 왜냐면 그 논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냐면 애도만 하자. 애도는 해야죠. 근데 애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애도만 해서는 유가족과 생존자와 같이 이것을 공유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애도도 하고 원인도 밝히고 책임 규명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국가가 이분들이 20, 30대 분들이 사는 우리 국가가 미안하지만 안전한 곳으로 만들게. 우리 안전한 곳으로 점점 한 발짝 나아갈게. 이거를 보여드려야 돼요. 20, 30대 분들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제도와 이런 것들로. 예?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러니까 저도 지금 완전 기성세대예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로 우리 20, 30대 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는 조금 반성해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론의 방향성은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2003년은 네. 분명히 그렇게 되는지 저도 뭐 기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되게 작지만 기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도 아무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참사 일어나고 나서 진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약간 기분과 이런 이렇게 가슴이 약간 딱 막힌 것처럼 같이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을 막 느끼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네. 약간 울렁거리고 막 그런 증상이 있고 주변에도 이제 특히 첫날 이제 막 밤에 막 이렇게 나오는 영상들 본 사람들 첫날은 보게 돼요. 이게 노출이 그쵸. 됐었기 그리고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지 막 계속 궁금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 각자 입장에서 20, 30대는 내 또래이기 때문에 뭐 또 40, 50대 특히 뭐 자식 같고 다 남일 같지 않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게 다 이입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세월호 때 단원고에서 들어가셔서 이제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이 단원고에 직접 들어가셔서 이제 아이들과 밀착 면담을 했잖아요. 네. 뭐 사실 되게 고마웠어요. 그분들이 이제 사실 본인들이 하시는 생업 다 일단 하고 글로 들어가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직접 물어보는 거는 그때도 처음에 막 과도한 막 인터뷰 막 이런 거 막 했단 말이에요. 생존자들 뭐한들 막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다 차단 하지 마 이렇게 막으셨어요.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단원고 찾아가서 그 선생님을 만나 뵀죠.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근데 그때 뭐랬냐면 조 기자님 이거를 전달해 주세요.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그때도 그 세월호 사건 있을 때 올림픽인가 월드컵이 예정돼 있고요. 또 사람들은 막 이런 게 실제로 그렇죠. 막 잊혀지고 할 때는 거죠. 네. 기억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세요.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것도 네.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도 또 월드컵 예정돼 있잖아요. 네. 뭐 월드컵 즐기셔야죠. 뭐 월드컵은 그렇지만 월드컵을 즐기는 것과 함께 이태원 이 참사를 계속 기억하고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이게 우리 사회를 한 발짝 안전하게 되는 게 확인될 때까지
그렇게 돼야 가족들이 사실 수 있대요. 생존자들이 사실 수 있대요. 친구들이. 예. 그렇다고 하니까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네. 그거 꼭 전달해 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게 된 것이 확인돼야 유가족들이 숨을 쉴 수 있다고, 사실 수 있다고. 네. 아, 유가족들 심정이 어떨지 진짜 헤아려지지도 않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희생자들 정말 진심으로 추모하고 애도하는 마음이고요. 선배님 말씀처럼 이 사건 우리가 끝까지 기억한다는 의미가 또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좀 진상 규명 철저히 돼야 될 거고 앞으로의 예방 조치 철저히 매뉴얼 이제 만들어져야 될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 서서히 우리 국민들의 트라우마까지도 서서히 치유될 수 있도록 모두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다시 국가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국가가 무엇일까? 이들은 대한민국을 믿고 즐기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가는 위험성을 사전에 경고하지 못했고 그리고 당일날 현장에서 우리 국민이 위험하다고 아우성치는 걸 우리 국가는 받아들이지 않고 사망자를 냈습니다. 물론 일단 국가는 이것을 통제하고 하는 뭐 경찰, 정부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이거를 했었나? 이태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해서 위험하다 이런 보도를 했었나? 그 책임져야 되는 국가에는 저도 포함시키고 싶더라고요. 너무 한 번도 이태원 할로윈은 좋다, 신난다 이렇게 축제 분위기만 전했지. 이것이 갖고 있는 과밀화가 주는 이런 위험성들을 제대로 알려드렸나? 이런 생각에서 저는 공무원이 아니고 저기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 국가에 살아가는 그거에 있다면 분명히 저도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 워닝을 한 번도 보도한 적이 없었으니까. 이태원 그 추모 많이들 가시잖아요 지금. 그 앞에 그 문구 하나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얘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정말 책임이고 정말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 제대로 진짜 마무리를 짓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이 추모하고 계속 이런 행사를 갖는 것은 우리의 트라우마에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아버님 그것도 되게 짠하던데 딸이 이번에 이제 장례식 조용히 하려고 그랬다가 조용히 하려고 했다가 연락처 열었다 하는 연락처에 너무 많이 와 있어서 딸이 그냥 그래 친구들 보고 싶겠지 하고서 다시 다 연락해서 그 20대 서툰 20대 친구들이 향을 피워야 할지 국화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친구들과 함께했다. 아무튼 그렇게 그런 그 친구들과 함께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하는 것이 그분들을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는 마음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대신 이거 되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여기에서 과거에 트라우마를 겪었던 분들 왜냐면 이거에 비슷한 트라우마를 겪었던 분들 이번 사건 완전히 더 무너졌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20대, 30대 우울증 있으셨던 분들 이번 사건 때문에 더 무너졌을 거거든요. 이분들의 자살 위험성은 세월호 때 드러난 거지만 10배에서 100배까지 높아져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손을 적극적으로 내밀어서 주변에서 잘 관찰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 사건 참사에서 파생되는 더 나쁜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아야 되겠죠. 그게 더 또 걱정이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다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의 정말 슬픈 이 사건을 좀 차근차근 잘 치유해 나가는 게 우리의 몫일 것 같아요. 네.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 상담 메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